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푸틴은 겁에 질려 있다. 2. 한국은 세계가 감탄하는 일을 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 의회의 무기대여법이 통과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전쟁의 양상도 크게 뒤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자국의 무기 비축량을 대폭 감축하면서까지 방대한 양의 무기를 지원했지만 러시아군의 병력이 워낙 많았던 탓에 우크라이나는 항시 극심한 무기 부족을 겪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곡사포와 초음속 미사일 등 고성능 무기들이 속속 지원되자 러시아군은 남아있는 탱크의 절반 이상이 격파되는 등 치명적인 손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자신들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초속 1.7km에 달하는 해당 무기의 막강한 위력이 그대로 담겨 있어 러시아뿐만 아니라 친러 세력이 집결한 돈바스마저 기겁하게 했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을 떨게 만들고 있는 이 무기의 정체가 무엇이고 앞으로 그들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천문학적인 손실이 누적되고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들려온 소식에 크게 우려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 지원을 받는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인프라와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데이터를 파괴하는 등 정보 혼란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단행한 사이버 공격의 거의 절반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동반한 양면 작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고 러시아는 지난달 이곳에 있던 TV타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날 다수의 미디어 기업에 파괴적인 해킹과 사이버 첩보 공격을 가했으며 얼마 전엔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최후의 항전지인 마리우폴시의 네트워크에 침입한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해킹 시도 이틀 뒤 마리우폴 중심가에 미사일 포격이 이뤄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덧붙여 MS 측은 우크라이나로의 침공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총 37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으며 해킹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여러 기관의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정보 조직인 총정찰국과 연계된 해킹 그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번 감염되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프로그램인 와이퍼를 이용한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러시아답지 않게 갑자기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공격에 집중하기 시작한 데에는 최근 서방 국가에서 지원된 무기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진 이유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당초 나토와 미 국방성은 제블린이나 NLW와 같은 휴대용 미사일이나 그 외 방탄복과 의료 물품 등 소극적인 지원에 나서왔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준 결사항전과 더불어 러시아의 전쟁 위협이 인근 도시인 몰도바와 발트 3국에까지 닿게 되자 이들은 3차 대전으로의 확전을 우려하며 그동안 망설여왔던 중대형 무기들에 대한 긴급 지원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지난주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아우를 겨냥한 미사일에 2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최소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두 발의 미사일 중 하나가 키이우 내에 위치한 공장을 폭격했고 다른 하나는 인근의 주거용 시설을 파괴했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이 러시아군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무기 지원을 위해 81년 만에 다시 꺼내든 무기대여법과 관련 찬성 417표, 반대 10표라는 압도적인 목표로 통과시키며 그동안 지원을 망설여왔던 고성능 무기들을 즉시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합의했는데요. 참고로 이 법안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1941년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동맹을 돕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법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제한 없는 전쟁 물자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무기 지원 규모는 총 330억 달러로 여기엔 미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인 M777 155mm 곡사포와 영국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브림스톤 2가 포함됐습니다. 존 기 비미 국방성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90분의 곡사포를 포함한 장사정 무기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말하며 장병 50명을 대상으로 운용에 대한 훈련과 실전 배치가 완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국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M777 곡사포의 어마어마한 위력 그대로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최근 동부전선에 접근한 러시아 기갑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드론인 스위치블레이드와 M777을 이용한 우크라이나군의 특수방어작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km 정도 떨어진 도로에 맹렬히 진격해오던 러시아군은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서 불을 뿜는 M777 곡사포에 마치 눈 녹듯이 녹아버렸고 폭격이 쏟아진 도로 여기저기엔 숯덩이로 변해버린 탱크의 잔해들만이 남았는데요. 벌판 곳곳에 깊이 파여있는 구덩이와 그 옆에 불타고 있는 장갑차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M777 곡사포의 위력과 정확도가 실로 대단한 수준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우폴 시가지에 숨어있던 러시아군이 포격 한 방에 건물과 함께 무너져 내린다거나 이곳으로 지원해오던 기갑부대마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에 러시아군은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공포를 느낀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M777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으로 빠른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기존 7.15톤의 M198 곡사포보다 가벼운 4.2톤이며 전장도 12.3m에서 2.8m 짧은 9.5m로 23%가량 크기가 감소했기 때문에 C-130 수송기로 이문을 적재가 가능하고 더불어 산악 지형이나 사막에서의 활용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소수의 M777에 상당히 고전하는 마당에 미국에서 추가 지원이 날아오고 있다고 하니 러시아의 지상부대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덧붙여 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으나 육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브림스톤 미사일 역시 러시아엔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M777의 실전 사용 영상과 더불어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 영상도 함께 공유했는데요. 앞서 M777 곡사포의 폭발 위력을 정도로 본다면 브림스톤은 최소 30배에 달하는 굉장한 폭발력을 자랑했습니다. 초기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공대지 미사일로 개조하면서 탄생한 브림스톤 미사일은 TSC 탄두를 사용하여 전차의 반응 장갑에 침투해 기본 장갑을 파괴하고 차량을 무력화할 용도로 개발됐는데요. 무엇보다 예상외의 엄청난 위력 덕분에 군사 전문가들은 브림스톤을 두고 AGM-65 매버릭 미사일보다 현대 전차의 3배 이상 효과적이고 BL-755 클러스터 폭탄보다는 7배 이상 효과적이라 높이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리비아 내전 중에 사용된 브림스톤의 명중률이 최소 98.3%, 98.7% 수준에 달했다고 하니 이는 다수의 기갑부대를 상대해야만 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겐 그 어떤 무기보다 안성맞춤인 셈이었죠. 한편 이처럼 우크라이나군 무기 수준이 강화되면 될수록 러시아가 감수해야 할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에 따르면 CSS의 조사 내용을 인용.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달여간 파괴한 탱크와 항공기의 수가 대략 러시아의 2년치 생산 물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며 러시아는 탱크 250대와 항공기 150대를 비롯해 미사일 역시 이미 3년치의 생산분을 소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덧붙여 다음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고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현재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인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머지않아 본토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기 비축이 필요할지도 모르며 이에 러시아는 지금부터라도 장거리 무기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러시아군이
부디 마지막 카드로 핵무기라는 최악의 선택만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 디펜스가 괴물 자주포 K9A1을 끌고 영국을 침공했습니다. 지난 9월에 영국에서 열린 DVD 포럼 2022에 등장해 당당한 몸체를 자랑하며 군과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인데요. 그냥 이목만 집중시킨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최강대국이 일컬어지는 군사대국들의 최신형 괴물 자주포와 연일 비교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영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은 제1차 대전에서 독일군의 참호와 철조망을 돌파하기 위해 농업용 트랙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세계 최초의 탱크 MK1을 전투에 활용한 나라인데요. 탱크라는 이름도 우리가 아는 물탱크, 가스탱크이 그 탱크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원조국과 독일에 현대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탱크의 원조 국가 영국이 대한민국의 자주포 K9A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가슴이 뿌듯해지는데요. 그런데 K9에 비해서 K9A2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K9이 마무리 잘 나간다 한들 그 개량형인 K9A2까지 뛰어난 판매 실적을 거둘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은 모든 의혹과 걱정을 한밤에 뿌리칠 엄친아 같은 괴물 자주포 K9A2에 대한 영국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록 음악 등이 폭발적인 인기에 물결로 미국에 들이닥치자 인기를 넘어선 사회현상이 됐고 이를 가리켜 브리티시 인베이던 영국의 침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영국의 자주포 선점 사업을 목표로 2022년에 대한민국의 자주포 K9A2가 영국을 침공했습니다. 1960년대처럼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으니 새로운 의미로서 한국의 영국 침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9A2가 머나먼 영국 땅까지 가게 된 이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얼마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은 자국 안보와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방예산 증액과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전투기까지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패키지로 도입했습니다. 유럽의 맹주 영국도 무기 도입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요. 영국 육군의 주력 자주포 에즈-90을 새로운 자주포로 교체할 이동하력 플랫폼 모벨 파이어즈 플랫폼 MFP가 진행 중입니다. 2030년까지 운영할 계획만 에즈-90은 1990년대 초반에 도입한 자주포로 벌써 30년이 된 노후 장비가 됐는데요. 영국은 모두 116대의 신형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비용은 8억 파운드, 원화로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대형 사업입니다. 영국이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2018년부터 떠돌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K9도 후보 대상에 몰랐었다고 합니다. 이후 영국의 MFP가 공식화되자 하나는 K9A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 디펜스는 이번 MFP를 위해 로키드 마틴, 레오나르도, 피어슨 엔지니어링, 수시 디펜스 등 현지의 방위산업 기업들과 팀선더를 결성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 디펜스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유럽과 미국의 네로라 하는 방산 기업들과 협력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경쟁사의 자주포들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독일의 RCH-155는 PZH-2000과 복서를 결합해 제조한 첨단 자주포로 스웨덴의 아차는 연사 속도와 화력에서 감점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세자르는 K9 이전에 상담한 해외 판매 실적을 올렸던 베스트셀러 자주포로서 K9A2와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자주포들은 모두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사업 초기엔 차륜형 자주포 도입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점차 차륜형 자주포의 단점들이 드러나면서 K9A2 같은 궤도형 자주포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는 국견인포에 비해 방러 시간 단축, 신속한 이동 능력, 방어력, 대포병 사격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9은 실전을 통해 그 성능과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에 맞서 우리 해병대가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신속히 K9으로 대응 포격을 실시해 제압했습니다.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 당시에는 인도의 K9 자주포가 중국산 자주포로 무장한 파키스탄 측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으며 2020년 시리아 전쟁에서는 터키군의 K9 자주포가 다수의 기갑 전력을 앞세운 시리아 정부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K9은 그저 팔리기만 잘 팔리는 무기가 아니라 실전 능력을 갖춘 최강의 자주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만 명품 자주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MFP 사업에서 맞붙는 타국의 자주포들도 위력적이지만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자주포만 전통적으로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 자주포들도 있습니다. 이 자주포들은 MFP 사업이 아니라도 언제든 한국의 K9A2와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비교가 중요한 쟁점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현재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자주포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이라 예상되는 자주포는 XM1299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에서 사거리 연장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시험 발사에는 65km 밖의 지점에 포탄을 명중시켰고 최종적으로 130km까지 도달하는 사거리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인 괴물 자주포입니다. 130km면 자주포가 아니라 웬만한 미사일로 타격해야 할 거리인데요. 이렇게 긴 사거리를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포탄에 있습니다. XM1113 로켓 추진단과 엑스칼리버는 각각 장거리와 정밀성에서 특장점을 가진 포탄으로 차후에는 램제트탄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 러시아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ES-35 코알리치 RSV는 무시무시한 스펙을 자랑하며 괴물 자주포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150mm의 주포에 12.7mm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고 최대 사거리는 무려 70km에 달하며 자동장전 장치로 분당 1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최고의 자주포라고 불렀던 독일의 PGH-2000은 사거리, 발사속도, TOT 사격 능력, 방어력 등에서 아직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39.6km이지만 40km를 넘긴 적이 있을 정도로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9초에 3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점진적으로 포신의 각도에 변화를 줘 목표 지점에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게 하는 TOT 사격 역시 PGH-2000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뛰어난 성능만큼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해외 판매 실적은 K9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20분 가까이 되는 PGH-2000은 반 이상이 정비 불량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심지어 일부 PGH-2000은 경우에 따라서 포신이 폭발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명성이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 자주포 시장을 석권할 K9A2는 어떨까요? 하나디펜스는 K9A2가 크로스컨트리를 주행하며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재원과 성능부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주포는 155mm이며 사거리는 54km. 분당 최대 발사속도는 최대 10발. 는 지속 발사속도는 6발까지 가능합니다. 포탄 적재량은 48발에 달해 MFP에서 경쟁하는 경쟁사들이 자주포보다 많습니다. 포신은 크롬으로 도금해 발사 수명이 기존의 1000발이었던 K9보다 대폭 늘어난 1500발입니다. 특징은 하나디펜스가 개발하고 반응 화포 체계인데요. 지난해에 시험 평가를 마쳤습니다. 목표물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장압과 포탄이 장전돼 자동화 시스템을 채택해 분당 발사 속도를 현재의 K9이나 K9A1에 비해 1.5배 정도 높여 분당 6발에서 9발 정도의 발사 속도가 가능해졌습니다.